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작품과 그 다음에 미술사 그리고 그 미술사에 연계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좀 약간 지루하게 진행이 되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새롭게 약간 기법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어느 정도 보지만 그 작품에 쓰여지는 기법들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감, 예, 그 작품에 대해 어떤 물감이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루하게만 그냥 의미라든지 그런 어떤 기법을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여러 개, 뭐 안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예, 편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는 제가 뭔가 안료를 이렇게 한 것처럼 뭔가 물감을 만들어 쓰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도 쓰여 있지만 예, 템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템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익숙치 않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좀 이제 여러 작가들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템페라라고 하는 거는 요 부제목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표현 기법입니다. 좀 생소하죠? 우리가 잘 쓰는 일반 유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세기, 예, 그 정도 15세기 중간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템페라는 그 유화 물감이 나오기 전에 주로 평범하게 쓰였던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페라 물감이 있는 다음에 쓰여지다가 템페라의 장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화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유화의 고전 물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템페라가 뭐죠? 예, 많이 미술사에서 템페라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혹시 많이 눈에 익으시죠? 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일부분이거든요. 전체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일부분만 나오겠습니다만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가 탄생하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 그림은 1483년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템페라화이기 때문에 예, 갖고 온 것이고요. 자, 그럼 템페라가 이제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의미는 이제 라틴어로 템페라레라고 하는 섞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물감을 맞게 섞는다라는 뜻을 갖고 이제 템페라라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재료는 보통 이제 달걀 노른자와 벌꿀, 무화과 즙 등을 접합제, 그러니까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의 안료를 접착할 수 있는 예, 캔버스나 어떤 지지체에 접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료로 노른자와 벌꿀, 무화과즙 같은 거를 쓴 거를 템페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 템페라가 시작된 시기가 12세기에서 13세기에 추정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템페라도 있었지만은 프레스코아라고 하는 또 다른 벽화의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벽화 프레스코아는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약간 석회 몰타르를 벽에다 발라놓고 거기에다 물감을
넣어 놓은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하나의 벽면에 그림이 그려지는 현상인데요. 어, 이 프레스코 벽화는 하나의 벽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물감이,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가 갖고 다니는 어떤 스케치북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어떤 판넬,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갖고 다니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템페라라고 이제 템페라의 어떤 기법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가 나오기 전까지 템페라는 아주 잘 진행이 됐고요. 잘 사용되었고요. 12, 13세기부터 르네상스의 성기 15세기까지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시기에 가장 번화한 이탈리아에서 많이 사용된 그림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예, 지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지금 이 화면에는 조금 어둡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한류 본연의 색감과 다양한 색상들이 다채롭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돼서 저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는 어떤 나무의 색감은 좀 어둡게 변했죠. 근데 원래 막 완성했을 때는 아주 푸른, 초록색의 아주 화려한 어떤 풀잎의 색깔들이 잘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금 이게 1483년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아주 5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약간 이제 퇴화되면서 색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퇴화되면서 색이 살짝 이제 변화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색감들은 아주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템페라의 간략한 의미를 봤고요. 그럼 특징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화와 템페라를 비교하는 것들을 보면은 템페라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너스의 탄생의 얼굴이 더 크게, 제 얼굴이 좀, 바로 밑에 있는데, 보시면은 대략적인, 좀 유화와는 다른 느낌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붓의 터치,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예. 보시면은, 유화는 조금 어두우면서도 부드러운 표현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아주 붓터치로 정말 살아있는 얼굴처럼 이렇게 밝고 중간 어둡고의 어떤 이런 형태들이 아주 터치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없이 곱게 진짜 사진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페라 지금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붓자국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붓자국도 좀 일률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입체감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혹시 캐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템페라와는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투명 수채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 어두운 부분을 색깔을 발색을 해주면서 한 터치나 두 터치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물을 이용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색이 얇고 얇은 느낌들이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이 이 템페라에도 살짝 보입니다. 물론 템페라가 수채화 같이 물을 매제로 이용을 하지만 이 템페라 같은 경우는 불투명 수채화입니다. 요즘 보면은 아크릴 물감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아크릴 물감도 불투명 수채화고요. 그리고 물을 매제로 쓰고요. 그리고 밑에 칠한 색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위에 덮으면 밑색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불투명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크릴과는 틀리겠죠. 아크릴은 지금 최근에 1900년, 2000년대에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물감이고요. 템페라는 15세기에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감이 당연히 다르기는 하겠죠. 자, 한번 하나씩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놓은 대로 장점은 건조가 빠르다. 그것은 수채화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은 바로 또 위에 덧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 시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페라는 칠하고 마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칠하면 충분히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화 같은 경우에는 칠하고 말릴 때까지 한 며칠을 기다려야 하죠. 그런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얇고 투명한 물감의 층이 광택을 띠어 덧칠하며 붓자국이 시각적인 혼합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물감이랑 계란 노른자랑 섞이다 보니까는 약간의 광택이 나는 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면을 칠할 때 요즘에는 그냥 붓터치로 하나로 쭉 이렇게 해서 면을 하나 만들잖아요. 하지만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하칭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선을 하나하나 해서 겹치고 격자로 겹치면서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만드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쓰게 된 이유는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는 어떤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되게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성유라고 하는 기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공하는 이 안료를 가공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쵸? 이런 걸 가공하게 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19세기 이후입니다. 19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또 14세기, 15세기에는 아주 천연 안료만 사용했습니다. 이 노란색을 얻으려면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란색은 꽃잎의 어떤 가루라든지 꽃잎을 잘게 건조시킨 다음에 잘게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암석을 잘게 부셔서 만드는 가루를 만들거나 흙가루 여러 가지 가루들을 천연 재료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거를 노른자와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섞여 있는 정도가 조금 지금의 요 안료와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표면에 잘 접착되게 하려면은 이런 하칭의 기법 하나 선을 우리 대생 여러분들 혹시 하셨죠?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 선을 여러 개 겹쳐서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것처럼 이 템페라도 대생과 똑같이 선을 여러 번 연결해서 하나의 면을 만들면서 명암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칭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 지금 비너스의 탄생에 요 비너스의 얼굴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마에 선들이 눈에 격자의 선들이 잘 보입니다. 예,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놨습니다. 물론 비너스의 얼굴이 이쁘기는 하지만 그런 이쁜 얼굴보다도 예, 아름다운 얼굴보다도 조금 그런 선의 터치감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건조 뒤에는 색감이 변질되지 않고 갈라지거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노른자의 어떤 접착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당시에 접착력이랑 비교했을 때 이 노른자가 그렇게 좋은 접착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나 습도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빛을 굴절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화보다 맑고 생생한 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빛을 굴절시키자라는 말은 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색감을 여기 노란색, 붉은색, 이런 파란색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노란색을 관통해서 어떤 반사에 의해서 우리 눈이 노란색을 인지하고 그 색을 노란색이다 라고 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하얀색 바탕에 우리가 그림을 보통 다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얀색의 반사율에 의해서 노란색, 빨간색, 녹색 이런 식으로 색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경우, 유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굴절률이 커지면서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을 인지하고요. 수채화, 꼭 템페라뿐만 아니라 투명 수채화, 그러니까 물을 매제로 하는 물감들은, 그림들은 빛의 굴절률이 크지가 않아서 요 천연 안료의 색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붓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색조가 딱딱해지는 것이 흠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붓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칭이라는 요 격자의 기법을 이용해서 계속 대생하듯이 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유화처럼 아주 부드러운 곡선의 붓의 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수채화이다 보니까 모든 수채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색조가 조금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아주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우리 종이가 많이 수채화지가 발달된 종이들이 많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여기 또 판도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두꺼운 목판에다가 일반 젯소를 만들어서 고전 젯소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색조를 입히게 되면은 템페라 물감으로 색조를 입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약해지는 색 변화가 딱딱해지거나 약해지는 흠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투명 수채화는 정말 워낙 수채화지가 300g 이상의 아주 두꺼운 종이로 이루어져서 흡수력이 아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위에 안료를 잘 풀어서 부드럽게 단계를 그레데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수채화나 유화 같이 자연스러운 효과와 명암, 톤 변화, 미묘한 톤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수채화는 워낙 지지체가 좋기 때문에 그 종이라고 하는 두꺼운 그게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부드럽게 표현이 되지만 이런 템페라, 고전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렵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작품입니다. 오른쪽의 작품은 보티첼리의 작품이고요. 왼쪽은 벨베키오의 작품입니다. 둘 다 이탈리아 이 르네상스 시기에 아주 이제 많은 활약을 했던 이탈리아 화가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벨베키오의 작품의 일부분을 학생이 모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박도 따로 이렇게 원래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분인 그림이지만 그 작품의 안에서 천사의 부분만 백합을 든 천사의 부분만
이 부분을 따서 이제 모사를 한 작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티첼리의 성류를 든 성모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약간 원형의 캔버스 형태가 되게 유행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액자를 아주 금박으로 가공을 해서 세공을 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안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형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금박과 함께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딱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하죠. 이런 크기의 목판에 고전 젯소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거를 바로 이코나라고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코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화가 많이 들어가죠.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워낙 이탈리아에 교황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권세가 되게 대단했죠. 그러면서 이 전 유럽의 카톨릭을 포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성화를 많이 그려놓고 요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하는 작은 판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포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성화의 내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찬란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박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금세공 또한 아주 독특하게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발색이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이 안료 색감 그대로, 푸른 색감 그대로의 어떤 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왼쪽의 그림은 석류를 든 성모의 보티첼리 작품을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티치아노의 어떤 남자의 초상입니다. 이거는 151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쪽은 1487년 한 2, 30년, 20년 정도의 차이죠. 근데 이 20년도의 어떤 차이 사이에 물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오른쪽의 그림은 유화 작품이고요. 왼쪽의 그림은 아까 보신 것처럼 템페라화입니다. 예. 딱 한눈에 보더라도 비교가 되겠죠. 되죠. 한쪽은 깊이감이 있으면서 되게 아주 묵직하게 어떤 입체감이 잡혀지면서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요. 왼쪽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요즘 보면은 색감은 녹익은 색감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만 입체감을 표현은 했지만 오른쪽의 유화만큼 어떤 딱 그 예수의 어떤 아기 예수죠. 예수의 어떤 팔뚝을 보면은 팔뚝의 표현을 보면은 뭔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지만 되게 묵직하게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되게 가벼워 보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접착제인 계란 노른자 그리고 유화의 건성유 요 차이입니다. 색감도 보시면은 이쪽은 약간 묵직하며 깊이감 있고 약간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의 그 작품을 왼쪽인지 이쪽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가벼우면서 밝고 화사한 색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머리의 이마라든지 같은 요 남자의 이마와 아기 예수의 이마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색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게감의 차이가 많이 느껴요. 이쪽은 되게 묵직한 느낌, 이쪽은 한없이 가벼운 느낌. 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직한 게 무조건 좋다, 가벼운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물감의 다른 특징들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잘 살려서 좋은 작품을 표현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좋은 작품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유화와 템페라의 이 작품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하게 물감의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요 색깔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을 만들었는데요. 요 네모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템페라고요. 요거 가운데는 판매 유화물감. 이거는 유화물감도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전에는 다 만들었죠, 화가들이. 그래서 이게 투명한 요 수제 유화물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유화물감의 차이를 보시기보다는 템페라와 유화물감의 색감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붉은색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가운 색으로 갈수록 아주 색감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노란색도 조금 어두워지고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아주 어둡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아, 정말 물감의 차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템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한번 물감을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템페라 물감은 모든 물감은 요 색을 나타내는 안료와 햇빛이 이쪽에서 이제 안료와 그리고 그것을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안료에다가 건성유를 섞으면은 유화물감이 되고요. 요 안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섞으면 템페라 물감. 요 안료에다가 아크릴 수지, 아크릴 접착제를 섞으면은 아크릴 물감이 되고요. 요 안료에다가 아라비안 검이라고 하는 나무의 수액을 섞어 넣으면 투명 수채화 물감이 됩니다. 그렇듯이 물감은 요 색을 나타내는 안료와 이거를 접착할 수 있는 이런 판에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물감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부제도 넣고요, 물감에. 그리고 인상파 이후에 물감의 어떤 덕지덕지한 마띠에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안료뿐만 아니라 어떤 물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붓의 터치를 나타낼 수 있는 약간 대체 안료라고 하는 투명한 알갱이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붓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또 첨가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팔고 있는 유화 물감들은 그런 대체 안료가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진짜 색을 나타내는 안료들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변화에 의해서 또 특징들이 있죠. 옛날 고전 물감 같은 경우는 발색은 좋지만 붓질의 어떤 맛띠를 느끼기는 힘들고요. 요즘 팔고 있는 유한 물감 같은 경우에는 붓질을 느낄 수 있는 맛띠를 강조하면서 색은 조금 덜 하더라도 그런 붓질을 더 강조해주는 물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카메라를 바꿔서 한번 이제 물감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예, 카메라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템페라를 색감을 나타낼 수 있는 요 안료
예, 안료로 한번 색을 볼까요? 네, 이 붉은색 안료 보이시죠? 네, 이 안료와 그리고 노란색. 여러분들 노란색 얼마나 노란색의 어떤 색감들이 잘 나타나는지 잘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이렇게 두 개만 우선 섞어 볼까요? 그리고 노른자, 계란 노른자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접착제입니다. 노른자. 네. 그래서 우선 이 노른자를 깨기 위해서는 자 우선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 노른자와 그리고 이렇게만 섞으면은 템페라 물감이 됩니다. 템페라 물감이 되는데 이렇게 안료와 노른자만 섞을 경우에는 템페라 마그라라고 해서 초기 템페라 물감이 됩니다. 템페라에도 템페라 물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카제인 템페라, 그냥 템페라 마그라, 템페라 그라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카제인 템페라라고 하는 거는 우유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카제인을 이용한 부분들이고요. 물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노른자와 템페라, 요 안료를 섞고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섞는 요 기름은 다마바니쉬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린시드 오일이라고 하는 거를 2대1로 섞어서 만든 템페라 미디움 용액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노른자를 빼야겠죠? 흰자는 좀 아깝지만 흰자와 같이 그래서 흰자도 쓰는 템페라가 있습니다. 전란을 쓰는 템페라는 보통 독일에서 많이 쓰고요. 독일 템페라화에서 많이 쓰고요. 이 노른자 보이시나요? 예, 이 노른자만 쓰게 되는 것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는 템페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른자 아깝지만은 흰자는 드셔도 되지만 네, 아깝지만은 이 노른자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하지 않고 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노른자만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 어머님들은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마요네즈를 만들 때도 쓰죠. 그래서 손을 확실하게 하는데 요거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닦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매끈한 부분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요 손톱이 아니라 이 피부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보이시나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게 안 보이네요. 터트려서 노른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신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잡기도 전에 터집니다. 하지만은 신선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노른자만 요게 대략 하나가 깨지면은 2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안료를 하나씩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템페라 마그라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안료와 노른자 1대1로 섞어줘야 됩니다. 항상 물감은 무조건 색을 나타내는 안료와 접착제가 1대1로 섞게 됩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섞은 다음에 요 뮬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뮬러.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개는 이렇게 해서 개는 잘 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착제와 안료가 제대로 완벽하게 밀착이 될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는 요 뮬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찾아 헤매다가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물감이 이렇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템페라 마그라라고 하는 물감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 여기에 기름, 이게 안 떠지는데 이 기름을 2방울 하고 식초를 3스푼을 섞게 되면은 템페라 그라사라고 하는 물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템페라로는 조금 건조한 느낌과 수채하다 보니까 건조한 느낌과 그리고 깊이감이 좀 가벼운 느낌이 났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얼굴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물감에다가 기름을 한두 방울씩 섞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깊이감 있는 부드러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물감의 형태가 템페라 그라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채화하면은 물을 매제로 해서 하는데 기름을 섞게 되면은 물감 속에서 반발작용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나요? 라고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계란 노른자 안에는 이 노른자 안에는 물과 기름이 아주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에멀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에멀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기름이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요. 분리다가 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천연 재료입니다. 에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 수채화로 쓰지만은 약간 기름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더라도 깊이감 있는 표현을 조금씩 더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물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물감을 쓰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안 맞는 거 보이나요? 예, 뿌옇게 보이네요. 한번 이거를 붓으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붓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유화처럼 건조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물을 조금 타서 이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날카로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거 편집을 해야겠네요. 물을 살짝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처럼 물을 아주 많이 머금고 하는 것보다는 불투명 물감이기 때문에 아주 물을 많이 머금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 여기 안 보이겠네요. 여기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붓의 발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채화 물감 그리고 투명한 빛색을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워낙 물감의 안료 상태가 좋고 기름의 성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붓의 터치감으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접착력이 강하고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 템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런, 물론 노란색은 안 썼지만은 이런 붉은색을 이용을 해서 물감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요. 노른자를 이용을 해서 접착제, 해서 물감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한번 템페라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템페라 물감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